강경화 외무장관은 대체 미국에 왜 간 것인가? 강 장관은 아마도 배낭여행을 간 것이다. 목적이 없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간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강경화 장관 방미에 대해서 비판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의 외교장관이 미국에 간 사안에 대해 왜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곧바로 관련 외교 프로세스를 가동해 바이든 예정 행정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새로운 한미관계 구축을 위한 담당자들의 접촉에 들어가고 있는 사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한국은 참 이상한 방향으로 외교를 설정한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바이든 당선자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굳이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를 만나냐는 것이죠. 일본 주요 포털의 관련 기사에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담을 가졌다는 기사를 실었고, 일본의 네티즌들은 아무 효과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는 헛물을 켜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강경화 장관은 한국을 떠날 때 시기와 상관없이 한미 장관 차원에서 만나는 것뿐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아직 미국에서 구체적인 바이든 인사와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전하고 미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과민 반응을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은 뜻밖의 일본에서 한국의 저돌성을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WTO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적지 않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WTO 총장을 예전부터 실무 경력이 화려한 후보를 준비했으며 이를 정부에서 전폭 지지해줬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유명희 후보를 내세우고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외 각국 정상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 일색이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가 WTO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비판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처럼 강한 추진력이 없는 일본 정부가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WTO 후보를 이번 차수에도 내세우지 못했다며 일본의 국제 무대에서 위기감을 보여주고 매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일침했습니다. 한 일본의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중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고, 특히 미중 간의 문제가 불거진 지금 총장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면서 일본이 통상 전문가를 내세워 WTO 총장 후보로 나왔다면 좋았으나 인력이 없다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WTO 총장으로 나오자 언론들은 동시다발로 한국이 수출규제 소송에서 이기려고 한다, 혹은 한국과 같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총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일제히 비판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일본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은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관련한 소송에서 한국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서 통산 전문가를 포섭하고 해당 소송을 위해 국제소송 전문가 팀을 꾸려 판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나온 것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 정도이며 전문가라 해도 한두 명만이 담당 업무를 받다가 변을 당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내각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정부의 추진력이 한국과 중국에 밀린다고 푸념합니다. 이번 강경화 장관 미국 파견 건도 같은 맥락으로 한국을 비판할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기존 행정부 및 새로운 행정부를 조율하려 하는데, 일본은 그것을 빤히 지켜만 보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제 전문가들은 연달아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본이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저펜 패싱이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멀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에커스 리서치의 피터 테스커는 바이든 정부는 이번 임기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미국 내에 분열된 상황을 비롯해 트럼프가 헤집어놓은 유럽과의 관계 등 임기가 짧을 것이라 전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에서 6월 매달 아베 총리를 만나는 등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의 외교를 해왔지만, 바이든은 이제 더 이상 트럼프처럼 골프 회동과 같은 외유성 외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와 초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 프로세스는 바이든의 임기는 조심스럽게 4년이 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한국, 북한, 중국 문제가 중심이 되며 일본은 자연스럽게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강경화 장관의 방미가 혹시나 일본이 뒤처지는 면이 발생할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이 한국을 신경 쓰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을 발빠르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놀란 부분은 막상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또한 이미 접촉한 게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바이든의 선거 캠프는 아직 외국 인사들을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뜻밖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막상 바이든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 것이죠. 강경화 장관은 방미 중 워싱턴 DC에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 등을 면담했습니다. 그 중에 쿤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워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중요성과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종전선언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만큼이나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직접 방미에 밝힌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은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만큼 강 장관이 거기까지 얘기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북미 종전선언에 집착했으나 일본이 반대 입김을 불었다고 밝혔었죠. 따라서 한국의 이러한 빠른 행보는 민주당의 외교적 관심을 한반도에 고정시키는 데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무장관 후보라면 폼페이오와 동급 인사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픈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조우가 됩니다. 외교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서 괴리감이 없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이익과 주요 안보 사안에 관련된 것이 자칫 당파가 다르다고 정책이 급변하거나 바뀜이 없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들을 만나 북미 대화와 관련 정상 차원의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쿤스 상원 의원이 국무장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빠른 외교적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모든 옵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미 외교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의 방미 시점에 맞춰서 바이든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조율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남은 만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인식 공유 등이 예상됩니다. 이번 통화의 첫 소재는 한미 동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단순 명료한 대화들이 오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연합뉴스에 한미동맹 강화에 관한 기고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기고문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구를 같이 갑시다 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쓸데없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부러움도 동시에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에서는 좀처럼 한국 같은 과감함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소식통들은 일본 내 역대 장관을 보면 그야말로 돌려가며 장관을 맡는 회전 초밥 정치의 표본이라면서 디지털 장관이 USB가 뭔지도 모르며 한국에 잘 알려진 신임 행정개혁상 고노다로는 일본의 뒤처진 정치 문화에 화를 내며 자신은 반드시 도장을 없애겠다며 공언했지만 이내 트위터에 내 도장이 예쁘지 않냐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외교 부분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접대하며 미일 외교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외교 전반에 있어서 아베 총리를 내세운 외교는 때로는 이란 외교에서 헛발질을 보여주듯이 비효율적이었으며 대부분은 일본의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예전보다 점점 약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혹시 대미 외교에 있어서 한 발 뒤처지지 않을까 하면서 한국의 관련 동향을 살핍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미국과 사전 외교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저께였나요? 조선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면서 화웨이가 통신 반도체 부문마저 삼성전자에게 급하게 계약을 요청했다는 이슈도 전해드렸었는데 최근 세계적인 이 보건 이슈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 그 세계가 반도체 그 세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국가 중국과 미국의 의도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중국의 의도는 사실 뭐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정했습니다. 반도체 자급화를 하겠다는 일념 아래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부족한 기술력으로 못 따라오고 있다 뭐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 그래도 SMIC
SMIC가 수율이나 품질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14나노를 만들고 있기는 건 사실이고, 칭화윤이나 뭐 이노트론, 그리고 그 자회사인 그 칭화윤의 자회사인 그 어디죠? YMTC 양쯔강 메모리, 그리고 이제 창신 메모리, 허페이 창신, 뭐 이런 회사들이 뭐 낮은 수준의 낸드 디램 제품들이지만 시제품을 뽑아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조금 반도체 회사들의 불안감을 키워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기술력 차이가 상당하고, 뭐 파운드리 SMIC는 그나마 뭐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양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또 산업 특성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나노대가 최근 뭐 7나노, 6나노까지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노대가 계속해서 낮아질수록 웨이퍼당 생산 단가까지 같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웨이퍼당 나노가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는 디램이나 뭐 낸드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 효과도, 물론 이제 공정이 복잡해지고 EUV 같은 이제 장비 단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중첩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7나노, 6나노까지는 이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뭐 조선처럼 중국이 쉽게 한국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의견이 지배적인 어떤 상황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따라잡았다는 표현은 뭐 기술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급 캐파를 막 미친듯이 늘려가지고 뭐 디스플레이의 LCD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판가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반도체에서는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AP나 서버용 반도체나 뭐 딥러닝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은 그 나노대 자체가 아예 납기 선단 공정이라고 부르죠. 지금으로 치면 6나노 수준, 그리고 향후에 또 5나노 그런 수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애초에 중국이 따라잡질 못하고 있으니까 공급을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판가를 떨어뜨리는 전략 자체가 안 통하죠. 그리고 그 아래 나노대, 뭔가 그 위 나노대, 그러니까 14나노 뭐 이런 데에서도 아직은 수율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수율 관리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까지는, 뭐 미래 제가 5년 후까지 뭐 무당처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 정도로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지금 지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미국이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죠. 하나는, 첫 번째 카드는 원래 미국 내에서 지역의 화웨이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이 설계를 했다. 근데 그걸 TSMC가 만들어서 화웨이에 뭐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했다. 근데 TSMC가 만들어서 화웨이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미국 외 지역에서도 미국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생산해서 화웨이한테 제공할 시에도 라이센스를 득해라 라는 내용을 제재안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의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뭐 미국의 생산 그런 설비,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링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말이 라이센서를 득해라라는 것이지 사실상 화웨이한테 공급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물론 유예기간이 120일 정도 있습니다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이 메모리도 화웨이에 판매를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직접적이진 않고요. 물론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해서 삼성한테 요청한 거는 삼성이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타격은 있는데, 메모리는 삼성이 완전히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당이 없다. 삼성의 IDM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설계해서 생산까지 하고 이제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뭐 삼성에게 타격은 맞는데 아주 심각한 타격은 아니다라는 점 정도 딱 짚어놓고 체킹을 해놓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이러한 어떤 화웨이의 제재를 그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로 강화한 게 하나의 이 미국의 카드이고, 두 번째 카드가 이 발표를 한 날 5월 15일이었죠. 동일한 날짜에 대만의 TSMC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가 미국의 5나노 파운드리 팹을 건설하겠다고 동시에 발표를 했죠.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미국 상무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팹이 건설될 예정인데, 상무부의 뭐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규모까지 공개한 건 아니지만 분명 우리가
시점으로 볼 때 미국과 TSMC가 사전 교류가 있었음은 사실상 뭐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TSMC가 미국 쪽에 붙은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영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양안합작, 뭐 대만의 TSMC의 기술에 중국의 자본이 합쳐져서 뭐 UMC 같은 회사, 뭐 SMIC도 결국에 이제 그런 배경을 안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영향이 많았는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TSMC가 딱 붙었다라는 것은 당장 SMIC라는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를 통해서 뭔가 자급을 해야 된다. 물론 이런 어떤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 SMIC로는 중국의 반도체 커버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14나노는 그나마 뭐 조금 생산이야 하겠지만, 그 윗단인 7나노, 6나노 대 AP나 뭐 이런 것들을 선단 공정은 SMIC는 시제품조차 지금 생산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R&D 단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미국도 그 시나리오로 지금 협상 테이블로 이 카드를 쓰는 것이라고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SMIC 아니면 중국이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화웨이가 급하게 자꾸 이제 삼성전자에 오더콜을 넣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오더콜을 넣는 것도 단기적인 것이지, 결국에 미국의 견제 아래 삼성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화웨이의 단기적인 미래가 지금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둡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TSMC랑 삼성전자가 미국에 왜 꼼짝 못하냐, 미국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뭐 화웨이한테도 공급을 못하게 되고, 왜 꼼짝 못하냐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물론 미국이 뭐 세계 1위 패권 국가고 경제 1위 대국이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주요한 요인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산업에서의 사실관계 따져보면 TSMC만 봐도 미국의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초기부터 미국의 팹리스 기업을 먹으면서, 그 매출을 먹으면서 커온 기업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애플, 자일링스,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말하는 거죠. 애플은 뭐 AP, 자일링스는 다들 아시는 이제 FPGA, 그러니까 납품하고 나서 프로그래밍하는 반도체가 FPGA죠. 그 다음에 자일링스가 이 분야 1위인데 인텔과 또 경쟁하고 있는 분야고, 뭐 엔비디아는 GPU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도 과감히 이 파운드리에 사활을 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 평택 P3 하부층 절반을 파운드리로 또 만들기로 결정을 했죠. 결국 미국 팹리스 기업들을 삼성도 버릴 수 없고, 물론 미국의 소프트웨어링 장비를 써서 어차피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게 보다 직접적인 이유지만 어차피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팹리스 고객 기업들을 버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또 하나의 축이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SMIC로 모든 것이 커버되지 못하므로 뭐 몇 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선 미국의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중국의 어떤 반도체고 뭐고 지금 산업 자체가, 미래 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모바일에서 화웨이랑 유럽에서 경쟁하고 있는 삼성에게도 단기적으로는 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제 모바일 측면에서만 보면 이제 뭐 그 보건 이슈가 결국엔 모바일 수요의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화웨이랑 경쟁 구도 점유율에 있어서는 화웨이 뭐 14나노 로 몇 년 전 폰을 구글 GMS도 못 놓고 내놓는 화웨이 이기는 거는 이제 삼성에게 일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어쨌든 이것은 뭐 조금 과한 상상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분명히 타협이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책임 논란과 더불어서 중국의 패부를 찌르는 듯한 전략을 취한 미국의 한 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뭐 미국이라는 한 나라, 그 나라의 이익의 측면에서는 뭐 꽤나 날카로웠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국도 동일한 날짜에 SMIC에 대해서 조달이 투자를 발표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게 중국이 이제 자급을 진짜 하고 미국이랑 관계를 끊겠다라는 포석으로 보기에는 이 기술력 측면에서 너무나 지금 부족하고, 제 생각엔 자금률 계획을 좀 더 빨리 해야겠다. 이거 진짜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겠네라는 위기감에 의한 투자 발표라고 여겨지고, 뒤편으로는 결국 미국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